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남부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싸우고 있는 반군들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미국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어제 공습 대상에는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관리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이라크와 요르단 국경에 인접한 시리아 알탄프 지역에는 공습이 뜸했었다며 이번 공습으로 러시아의 의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따라 러시아 측에 이번 공습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초부터 시리아 온건파 반군들이 ISIL과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해왔습니다. 미 국무부 외교관 약 50명이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사태 대응을 비판하면서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외교관들의 이 같은 주장은 국무부 내부 외교 전문에서 이뤄진 것으로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시리아 사태에 관해 국무부 내 일부 단체가 작성한 외교 전문에 대해 알고 있다며 현재 전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외교 전문에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공습과 이미 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내전 종식을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어제 텍사스주 당국의 시리아 난민 수용 거부 입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난민 수용 방침에 텍사스주 정부가 반대하면서 제기된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은 주 정부는 이민 정책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 이후 비시민권자 이슬람인들의 미국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한 지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 회계연도에 10,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시리아인은 3,500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협력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백악관 진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어제 자신의 지역구에서 행한 연설에서 인종차별을 선거운동의 근간으로 삼는 후보는 필요 없다며 트럼프 후보를 패배시키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가 히스패닉과 무슬림, 여성, 흑인들을 모욕하고 지구온난화 현상을 날조로 규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다음 달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강 정책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군사분계선에서 이번 주 초 발생한 무력 충돌로 양국 간 긴장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에리트레아 정보부는 어제 성명에서 이번 충돌로 에티오피아군 병사 20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국군 사상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에티오피아 공보장관은 VOA에
에리트레아 당국이 발표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의 군사적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의 자제와 정치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2,500만 명의 성전환자들이 적절한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권위 있는 의학 전문지가 밝혔습니다. 의학 전문 잡지인 랜셋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성전환자의 60%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일반인에 비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50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규정집에 정신과 행동의 불일치로 규정한 성전환자의 진단 조항을 성건강에 관한 상태에 관한 장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랜싯은 의사들도 성전환자들의 필요에 맞는 건강관리에 관한 훈련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1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콩고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 교관을 파견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는 대북 압박은 미봉책이며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점차 흐려져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31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제 권총이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견됐다는 유엔 안보리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특수부대 등의 훈련을 지원하는 교관 30명을 콩고 민주공화국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콩고 민주공화국 제재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과 콩고 사이의 군사협력 정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의 단초가 된 건 콩고에서 발견된 북한제 권총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주로 생산해온 것과 공통점이 많은 이들 권총을 콩고군 장교들과 유엔에 파견된 콩고 국립경찰 등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콩고군 장교들로부터 해당 권총이 지난 2014년 초 콩고 마타디의 항구를 통해 들어왔고 이 시점에 북한 교관 30명이 콩고에 입국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북한 교관들이 콩고 대통령 경호실과 특수부대를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권총들이 콩고 수도 킨샤샤의 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북한제 무기를 수입하거나 북한 교관을 초청해 자국 군인을 훈련시키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북한과 콩고 측에 해당 무기의 거래 내역과 훈련 교관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당시 비밀이던 해당 문서를 입수해 북한과 콩고 간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콩고 정부의 랑베르 망드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프랑스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망드 대변인은 보도 내용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면서 2001년 로랑 카빌라 대통령 사망 이후 북한과 어떤 협력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망드 대변인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만 부인했을 뿐 훈련 교관 파견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콩고 내전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구성된 콩고 민주공화국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매년 제재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에도 북한제 소총이 콩고에서 발견됐다고 밝히는 등 콩고와 북한 간 군사협력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아프리카를 거론하며 대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아프리카를 방문해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대북 압박 공조 차원임을 확인했습니다. We are engaging partner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Africa, to identify ways we can work together to ensure UNSCR 2270 is fully implemented. 에릭 런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대변인은 16일 컨트리맨 차관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앙골라를 방문한 목적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동반국들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의 완전한 이행 방안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의 동맹국들을 대북 제재 회피처로 삼지 못하게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는 또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맺어온 쿠바와 아프리카 나라들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한국 정부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앞서 컨트리맨 차관보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VOA 기자와 만나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피하고 싶으면 우간다가 지난 5월 취한 행동처럼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런드 대변인은 북한이 아프리카를 무대로 확산 활동을 벌일 가능성과 관련해 즉답을 피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look to all UN member states to ensure the North Korea sanction regime is effectively implemented and to remain vigilant in the face of DPRK's constant attempts at sanctions evasion. 런드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끊임없이 제재 회피를 시도하는 데 맞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백소원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며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능사가 아니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지도부는 북한 핵 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많이 악화됐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17일 서울 국회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만나 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다만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제재와 압박은 미봉책이라며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핵 육자회담이 적당한 방법이며 한국 정부와 함께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티모닌 대사는 언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김종인 대표와 만난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 역시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육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다자 무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아울러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항상 모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 왔다면서 러시아는 남북한 통일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의 한반도 배치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MD의 핵심 전력이 바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인 만큼 티모닌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사드의 주한미군의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김종인 대표는 얼어붙은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 한국 러시아 간 가스 파이프를 설치한다면 남북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티모닌 대사는 한반도 경제 프로젝트가 북한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난 5년간 남북한과 러시아 3자 간 경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 대해 많은 지지를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으로 이름 지어진 이 법안은 북한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 국무부가 9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했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레바논의 이슬람 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 무장 세력에 무기를 판매하고 반체제 인사를 살해하는 등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행위가 테러리즘 지원의 구성 요건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공화당 소속 테드 포 의원은 북한이 순전히 외교적 이유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며 기만당한 미국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8개월 사이 보유 핵무기 수를 4개 내지 6개 늘렸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를 펴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15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독자적으로 입수한 북한 핵시설 정보와 핵무기 보유 현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추세를 우려하면서도 지난해 추측했던 것처럼 2020년까지 최대 100개를 보유하는 수준에 도달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숫자를 13개에서 21개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추세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Well, I think the significance is that they have a capability to expand their 북한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증가 규모 역시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핵무기 원료로 플루토늄도 사용하지만 우라늄 농축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무기급 우라늄 생산 여부를 관측하긴 대단히 어렵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관련 시설을 가동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 복잡하지 않은 분석을 통해서도 북한이 지난 1년 반 동안 핵무기를 4개에서 6개 더 만들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2014년 말까지 10개에서 16개를 확보했다고 보면 그 뒤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는 거죠. 숨겨진 또 다른 시설에서 생산될 농축 우라늄까지 고려하면 핵 보유량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최대 30개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No, I don't think so. I mean, yeah, I didn't do the estimate for the other one. I mean, I can, but I didn't.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번 분석엔 제2의 원심 분리기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을 양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2개에서 5개가량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한다면 숫자를 좀 더 낮출 변수도 생길 겁니다. 게다가 복수의 원심 분리기 시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 말이죠. No one knows, but in a sense, when I talk about a second plan, it could be 2 or 3. 알 수 없는 노릇이죠. 보고서에서 제2의 시설 존재 가능성을 언급한 건 그런 시설이 2-3개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원심 분리기 시설이 단 1개만 존재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해 넣은 건 그보다 원심 분리기 개수였습니다. 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실태가 알려진 북한의 기존 원심 분리기 시설, 또 설비 조달 현황을 염두에 뒀고요. 이런 방식으로 원심 분리기의 상한선을 설정해 그 안에서 분석을 진행하는 겁니다. 북한 어딘가에 있을 그런 추가 핵 시설을 찾아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No, it's not. I mean, I think there's a lot of effort now to try to find these other sites. I mean, they're over time.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진 시설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북한에서 정보가 조금씩 유출되고 위성 감식 능력도 강화되고 있어 결국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원심 분리기 시설로 추정되는 몇 개의 지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추가 시설을 찾았다고 발표하진 않고 있지만 질문지를 좁힐 만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거기엔 탈북자들의 증언도 포함되고요. 보고서를 보면 북한 핵시설 인근에서 포착된 차량이나 연료통이 제시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방사화학실험시설로 이루어지는 재처리 활동을 입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Vehicles and tanks are not good indications to tell you anything other than that there's activity at that site. 차량이나 연료통 등은 현장에서 뭔가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상을 보여주진 못합니다. 북한이 방사화학 실험실을 그리 자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등장한다는 건 어떤 일이든 진행된다는 뜻이죠. 물론 플루토늄 재처리나 분리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요. 따라서 플루토늄 분리 이후 핵 폐기물 처리와 관계 있는 석탄 화력 발전 상황처럼 추가 조짐들을 봐야죠. 저는 영변의 핵 재처리 시설 내부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적으로 확인했는데
그건 위성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또 최근 미 국무부 관리가 로이터 통신에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재개를 확인해 준 게 결정적 증거가 됐고요. 제가 차량 등이 충분한 증거가 되느냐고 질문한 건 북한이 위성 감시를 의식해서 일부러 그런 정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디까지가 실제인지 구분하기 어렵진 않나요? If North Korea wants to separate plutonium in secret, it knows how to do that, and sometimes they don't care. And I think in this 북한은 case, 원한다면 플루토늄 분리 작업을 은밀히 할 수 있지만 여기 개의치 않기도 합니다. 이번 경우 역시 위성 감시를 의식하지 않은 실제 재처리 활동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관리의 언론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요. 하지만 핵실험장의 경우엔 지적하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 차량이 나타나는 건 핵실험 가능성과 전적으로 무관하니까요. 또 한국 정부 등이 볼 수 있는 정보는 상업용 위성으로는 포착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그런 정밀 관측을 통해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읽어도 실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땐 혹시 핵실험이 실패로 끝난 건 아닌지 혹은 북한이 일부러 혼란을 일으키려고 그런 건지 의문이 가중되곤 합니다. 핵연료를 전달받는 건물 앞에 연료통이 놓여져 있는 것과 또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나오는 정황을 보고서에서 주목하고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the reactor produces plutonium and irradiated fuel. The fuel has to be taken out of the reactor and then 플루토늄과 함께 생성되는 폐핵연료를 원자로 밖으로 꺼내 재처리 시설로 보내는 만큼 그 시설 앞에 차량이 보인다는 건 자연스럽게 폐핵연료를 전달받아 재처리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난다는 건 열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핵 폐기물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사실을 영변 핵관리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재처리 과정 중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많은 양의 액체가 나오고 그 부피를 줄이기 위해 이걸 끓이면서 연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는 플루토늄 분리와는 별 관계가 없고 대신 그런 과정 뒤에 남는 잔여물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영변 핵관리를 만난 시기는 언제죠? This would be in 2007, and so but there are other campaigns where I mean one maybe it's going on now. 지난 2007년입니다. 북한이 재처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훨씬 뒤로 미뤘었다는 게 당시 그 관리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직후인 2002년과 2003년 초 영변의 화력발전소가 재가동됐는데 그건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의해 중단했던 폐핵연료를 재처리를 다시 시작한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가 부분적으로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관측은 그럼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It's certainly it's better news. I mean, it's much better. We think that it's not operating at full power. 분명히 그렇습니다. 완전 가동되면 훨씬 더 많은 플루토늄이 생산될 테니까요. 하지만 왜 이토록 오랫동안 간헐적으로만 가동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런 정황은 위성 사진을 통해 발견한 게 아니라 정부 관리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다만 어느 나라 관리인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훨씬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죠. 5메가와트급 원자로는 3주 가동되다 3주 멈추는 식으로 운영돼 왔고 20열 출력 메가와트 수준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만 완전히 중단된 적은 없죠.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 양은 얼마나 됩니까? The reactors restarted in 2013, and it's now 2016, so approximately 3 years. 2013년 재가동한 뒤 3년 동안 5.5에서 8kg 정도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겁니다. 만약 정상 가동했다면 1년에 무려 4에서 6kg을 생산했을 것이고 3년이면 최소 12kg에 달했을 거고요. 아무튼 핵무기 한 개당 플루토늄 양을 2에서 4kg으로 보면 최근 3년 동안 핵무기 1개에서 4개, 중간값으로는 핵무기 2.5개에 해당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한 겁니다. 북한이 핵연료 재장전 방식을 개선했다는 관측 역시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There's some indications, and certainly there's questions whether the North has moved to some kind of online. 북한은 더 이상 핵연료 장전을 위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원자로가 계속 돌아가는 중에도 일부 연료를 빼낸 뒤 새 연료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원자로를 개량해 더 나은 방식으로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는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 최대 100개,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50개를 보유할 것이란 전망을 지난해 내놓으셨습니다. 북한의 현재 핵무기 생산 속도를 감안할 때 그런 추측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It's certainly not at the high end because it's more in the low to middle part of the range. Also there was prediction of 20 and 북한이 보유할 것으로 당초 전망했던 핵무기 최대치에는 분명히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당시 중간치로 예상했던 핵무기 50개 혹은 그 미만이 좀 더 적절한 수치 같습니다. 물론 최종 목표는 북한 핵 폐기일지라도 지금으로선 적어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킬 협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으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과 영변 핵시설 동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던 일본인 남성이 일본에 생존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종된 지 약 20년 만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20년 전 실종돼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던 일본인 남성이 일본 국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경찰이 16일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 경찰은 이날 지난 1997년 32살 나이에 후쿠이현에서 행방불명된 미야우치 가지야 씨가 이달 초 일본 내 다른 지방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전직 지방 공무원이었던 미야우치 씨가 범죄 사건에 연루되거나 북한의 납치에 연루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야우치 씨가 1997년 이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야우치 씨는 1997년 4월 당시 근무하던 후쿠이현 관공서에서 동료에게 보트 창고에 간다고 말하고 나간 뒤 소식이 끊겨 경찰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미야우치 씨의 행적이 발견되지 않자 북한에 강제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미야우치 씨는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한 납치 피해자 17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대신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은 특정 실종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됐습니다. 특정 실종자란 일본 내 민간단체인 특정 실종자 문제조사회가 북한에 의한 납치일지도 모른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실종자를 말합니다. 일본 경찰은 미야우치 씨 같은 특정 실종자 수가 886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한은 지난 2014년 5월 말 특정 실종자를 포함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합의했고 북한은 이에 따라 그해 7월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2014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식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2월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응해 납치 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유럽연합 회원국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또다시 지정됐습니다. 고려항공의 항공기 대부분이 국제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6년째 북한의 고려항공을 역내 28개 회원국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항공사 명단에 올렸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6일 발표한 EU 항공안전 리스트 개정판에서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고려항공 항공기들은 앞으로도 유럽연합 내 운항이 계속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유럽 항공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회원국의 안전 전문가들이 내린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EU 항공안전 리스트는 유럽연합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당국들이 궁극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 안전 수준을 높이려 노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으로 운항하는 각국 항공사의 안전 관리 실태를 평가해 취항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사와 엄격한 조건 아래서 제한적으로 운항을 허가하는 항공사로 나눠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은 유럽연합의
이 같은 규제가 시작된 지난 2006년부터 전면 운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TU-204 항공기 2대를 도입한 이후인 2010년 3월에 엄격한 조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조정됐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고려항공의 TU-204 항공기 2대는 국제적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고 당국의 적절한 감독을 따르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항공기 안에 유럽연합 내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두 항공기의 유럽연합 내 취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지난달 말 단행한 대북 추가 제재를 통해 북한이 운용하는 항공기가 EU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이 북한 지역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자료 은행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히토류 등 중요 자원들의 풍부한 부전량에 비해 생산은 기술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의 산하 한반도 광물자원개발융합연구단 DMR 연구단은 최근 북한 지하자원의 지역별 매장량은 물론 지질학적 분석 등을 토대로 한 품질 등의 정보들을 지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광물자원 자료은행 체계를 구축해 공개했습니다. DMR 연구단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는 철과 금, 동, 연과 아연, 마그네사이트, 히토류 등이 주요 지하자원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연구단은 이들 광물이 분포된 개발 잠재성이 높은 지역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활용가치가 높은 히토류는 평안북도 정주 등지에 약 20억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연구단은 분석했습니다. 히토류는 란탄과 세륨 등 17개의 원소를 가리키는데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 열 전달 성능이 좋아 가전제품의 핵심 부품에 사용되고 있는 덕택에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철의 경우엔 함경북도 무산군 일대가 경제성도 가장 높고 매장량도 43억 톤 정도로 경제성 2위인 평안북도 의주군의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과 은이 많이 묻혀있는 38개 지역 가운데 가장 경제성이 높은 곳은 평안북도 창성군에 있는 대유동 광산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리는 양강도 해산시 인근에서 주로 나오지만 상농과 운흥 지역이 잠재성이 높게 나왔고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연과 아연 그리고 특수 시멘트 재료로 쓰이는 마그네사이트는 함경남도 단천시 일대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단은 북한 자원 개발의 문제점과 관련해 기술과 재원 부족, 열악한 기반시설 때문에 부전량에 비해 생산량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단 관계자입니다. 지금 현재 보도되어 있는 양들이 좀 과다하게 알려져 있든지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생산 기술력이 부족해서 또는 인프라가 열악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이유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연구단은 이 때문에 광산 가동률이 대부분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채굴한 자원도 고품질 소재로 가공하지 못한 채 원광 형태로 중국에 헐값에 넘기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역 광물 지도를 홈페이지에 올린 연구단은 북한의 자원 잠재성 분석을 끝내고 실제로 자원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핵심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광물자원 융합연구단은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해 자원과 인프라 융합기술 확보라는 한국 정부의 국가 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난해 말에 출범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서 곧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기구는 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홍수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큰 물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천일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에 장마 전선이 접근하고 있는데요. 북한에는 언제쯤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의 기상청이 예보를 했는데요. 오는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상청 김용진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일단
18, 19에도 이제 평안도나 함경북도 쪽은 좀 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 20일, 22일 날 저희들이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때 같이 또 장마 전선 영향으로 북한 전역에 아마 비가 올 걸로 현재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지금 보통 한 구름 좀 많은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네, 한국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평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비는 얼마나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시 김용진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평년하고 비슷하면 좀 많은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 좀 예상하고 있어요. 평년보다 좀 많은 정도로 좀 보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사실 거의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지난해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피해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국제적십자사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8월 초에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또 8월 말에는 라선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2만 2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홍수로 118명이 숨졌고요. 14,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이 6,470여 채가 부분 파손 또는 완파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한국보다 북한에서 더 크게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기상예보 능력이 좀 떨어져서요. 재난에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그 북한의 기상 장비가 대부분 유효 기간을 넘겨서 노후화됐고 관측 자료 수집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날씨 예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때 재해에 대피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이 장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서 댐과 제방 등 이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점검 또 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축대 같은 곳은 더 단단히 하고요.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주민들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큰 비가 오기 전에 이 농경지에서 물을 빼는 배수로 등 수리 시설을 잘 정비해야 침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협동 농장에 있는 지금 농사를 짓는 포장에 대한 관 배수로를 정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수로가 이제 막혀 있다든지 또 배수로가 좁아져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반듯하게 함으로써 물이 이제 빨리 빠질 수가 있죠. 사전에 대비를 잘해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네, 전문가들은 그 벼가 하루 이틀 정도 물에 잠겨 있는 것은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물에 잠기게 되면 벼 뿌리가 썩는 등 농사를 망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에 물이 빠지면 빨리 벼 포기를 일으켜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홍수가 나면은 그 벼멸구 등 해충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일단 물에 잠겼던 농작물에는 반드시 농약을 뿌려줘서 병충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는 북한 홍수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국제적십자사는 그 평양과 함흥, 덕창, 개성, 신의주에 있는 적십자 창고에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구호물자를 비축해놨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담요 9,400여 장, 조리기구 세트 2,200여 개, 수질 정화제 42만 개, 방수포, 물통, 위생용품, 그리고 임시 천막 등이 비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장마철에는 건강에도 특별히 유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장마철에는 통상 습도가 높기 때문에 땀이 잘 마르지 않고요. 이 때문에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고 불쾌지수도 높아져서 신체 균형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또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 어떤 질병에 유의를 해야 하는지 또 예방법은 어떤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물로 인해 걸리는 그 수인성 질병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장티푸스와 이질, 콜레라, 장염 등이 바로 그런 질병입니다. 장마철에는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가 쉽고 또 음식물이 쉽게 변질되기 때문인데요. 한국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조은희 과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음식이랑 물을 끓여서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장치부수 콜레라는 일단 물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그 환자와 환자 간의 접촉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 씻기만으로도 이런 수인성 식품 매개성 질환을 70-80% 예방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그 장염과 설사병 증세가 있을 경우 보리차 등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일교 기자와 함께 장마철 홍수 대처 방법과 주민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평화 통일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흥 명사신리에 가서 옛날 우리 친구들과 같이 명사신 14일 오후 서울역 광장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북핵 규탄 및 평화통일 기원대회가 열렸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평화통일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한국자유총연맹 도봉구 지회의 이우상 지회장입니다. 6월 달을 맞이해가지고 그 6.25 음식 그 전쟁 그 음식 체험 문화 뭐 옛날에 먹었던 뭐 보리밥이라든가 뭐 떡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오늘 그 하는 전쟁 음식 체험 오늘 뭐 시식회 무료 시식회 이거를 하면서 또 6.25 또 이것도 우리가 또 저 뭡니까 그 걸기 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 내용은 뭐 북한 자 김정은 정권 자 그 3대 세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북한이 또 이제 핵무기를 개발해가 하니까 그에 대한 걸 핵은 또 결코 있으면 안 되고 있으면은 또 북한이 또 그 고립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규탄 대회를 이렇게 뭐 하고 그런 겁니다. 그 이제 요즘 세대가 좀 6.25를 잘 모르잖아요. 시민들도 좀 이렇게 그 잊혀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총연맹이 그 서울에서 이제 그 했지만은 각 25개 구가 이제 6.25를 맞이해가지고 좀 알리고 옛날에는 또 이런 걸 음식을 먹었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걸 그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북한하고 남과 북이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리는 평화 통일의 영원을 다지기 위한 일념에서 대회와 함께 6.25 한국전쟁 당시 음식을 무료로 시식하는 행사와 안보사진 전시회, 태극기와 6.25 책자 무료 배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6.25 책자입니다. 역사의 책이니까 잘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손자들도 주시고 네. 아들, 딸들한테 전해주세요. 네, 홍보하겠습니다. 당시의 기록, 6.25 때 역사에 그날을 회상하면서 배우라는 거지 뭐. 젊은 사람들 다시 모르니까. 보리 주먹밥과 보리개떡, 옥수수죽 같은 요즘은 보기 힘든 음식들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이 음식들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터에서 먹던 음식들입니다. 이거 6.25 사변 6.25 때 먹던 음식이에요. 체험해놓은 거예요. 옛날에 6.25 때 우리가 보리밥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 보리밥을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 시절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잊을까봐 우리가 다시 그 재현을 해서 그 시대에 이런 걸 먹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6.25 한국전쟁을 체험해본 세대들에게는 당시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옛날 뭐라 그럴까 옛날에 이런 맛이었다 하는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옛날 과거 생각을 한다 그럴까? 옛날 만나요. 국민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실제로 저런 음식들을 드셨어요? 먹었죠. 우리 70이 넘었으니까. 좀 이북에서 좀 듣고 같이 핵무기도 좀 없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지역에서 나온 회원들이기 때문에 회원들 간의 단합도 도모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함께 모여 평화통일을 기원했습니다. 동네에서 같은 구에서 그거 캠페인도 하고요. 통일이 되면 다 같이 함께 사니까 좋겠죠. 한 핏줄 한 민족이. 그러죠. 이런 데 와보면 빨리 통일이 되고 또
북한 문제 이런 것도 새롭게 느끼게 되고 여러 사람이 와서 그런 걸 같이 느끼면 좋겠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이런 데 나와서 보면 가슴이 뭉클하죠. 예, 뭉클하고 한 번 더 이제 북핵이나 이런 거 모든 걸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죠.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통일이 활동하는 거 뭐 이런 행사에서 오면 같이 협정해서 뭐 다 통일되길 바라지. 통일되길 바라고 그렇죠. 다 한민족이 되면 고맙고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만 통일에 대해서 많이 부르짖잖아. 네. 지금 얼른 돼서 같이 지내면 좋은데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냐. 그래도 부모님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니까 이게 보리밥의 의미가 뭐야? 그러면 모르는데 그래서 그래 6.25 때 이렇게 힘들었고 이게 지금 세대들이 열심히 자라 나라를 많이 이끌어가며 발전해주기 바란다고 이제 홍보할 때 그렇게 하지. 핵무기는 인류 문명을 파괴하는 절멸의 무기입니다. 따라서 좁은 한반도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한편 호국보훈의 달 6월을 기념해 한국자유총연맹의 각 지역 지회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도봉구 지회의 이우상 지회장입니다. 태극기 나눠주기도 하고요. 각 구에 6월 말까지 이런 음식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한 달간 쭉 이렇게 할 겁니다. 그 프랜카드도 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한반도 전역이 장마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장마를 맞이하는 더위가 절정이라고 하더군요. 오늘 한국 소식은 날씨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한국 전역에 맹더위가 펼쳐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낮 기온이 32도, 경남 김해도 32도를 찍었습니다.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폭염주의보,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최고 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지는 기상특보입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가 폭염주의보 때문에 조금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서울은 며칠 전에 비가 내린 후에 조금 선선한 분위기였다가 오늘 다시 29도까지 올라가서 이 아래쪽 지역에 있는 폭염주의보의 분위기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위 끝에 장마가 시작이 되는군요. 네, 일요일부터 한반도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월요일인 22일은 남부와 제주 지역부터 시작해서 화요일에는 중부 지역까지 장마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비가 일주일 정도 이어질 거라는 한국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북한 날씨 예보를 보니까 21일과 22일 사이에 북한 전역에 비 예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장마 전선의 영향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지금 그 더위를 잘 피하면서 장마도 대비하라는 기상 안내 방송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 자치단체마다 많은 비에 좀 취약한 시설, 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참 큰 피해 없는 장마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도로 안전 표지판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많아졌기 때문 아닐까 하는데 이 소식도 좀 들어볼까요? 네, 길을 걸으면서 앞이나 좌우 주위를 살펴봐야 하는 것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고개를 숙이며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발은 앞으로 가는데 얼굴은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네.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주위에 가까이 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뭐 심지어 거리 설치물을 보지 못해서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4년에 1,111건이었답니다. 네. 그런데 5년 전인 2009년의 조사는 437건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뭐 관련 사고가 2.5배가 늘어난 것이죠. 네. 한국에서는 그 해외 토픽 뉴스로만 들어왔던 이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 이제 어제부터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새로 만들어지는 안전 표지판은 고개를 숙이며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시선 높이인 신호등 옆에도 설치를 했고요. 네. 발을 딛고서는 보도 바닥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아, 뭐 한국의 교통 표지판, 뭐 세계 공통의 어떤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노란 바탕에 빨간 삼각 테두리를 한 안전 표지에는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안쪽에 형상화된 그림을 보면 휴대전화를 보던 사람이 자동차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담아놨고요. 네. 또 다르게 그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설치물은 흰색 바탕에 빨간 원형 테두리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 속에 휴대전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빗금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네네. 걸을 때는 안전하게 이런 보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는 교통사고가 주의를 잘 살피지 않아서인데 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 표지를 주의 깊게 보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을 설치해야 되고 또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최상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몇 곳에 설치해서 효과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5곳에 설치됐습니다. 그 서울시청 앞, 그리고 신천 지역인 그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앞에, 그리고 지하철 강남역 잠실역입니다. 서울에서도 유동 인구가 아주 많은 대표 지역인데, 이 과연 그 스마트폰용 이 안전 표시물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새로운 표지판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 이 부산 지하철에 여성들만 탈 수 있는 전용 칸이 생긴다고 하죠? 흔치 않은 전용 칸으로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임산부와 아이를 동반한 여성을 배려하고 또 성추행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2일부터 부산 남서 지역에서 북동 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1호선 구간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전체 8칸 중에서 5번째 칸을 여성 전용 칸으로 운용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 칸은 여성들만 타고 남성들은 탈 수 없는 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운영을 쭉 해본 다음에 완전히 도입할지 말지 이걸 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여성 전용 칸에 대한 그 여성 승객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그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부산 지하철이 여성 승객을 배려하는 이 전용 칸을 마련하게 된 이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뭐 여성 혐오 범죄라고 하는데 이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우발적인 범죄, 부산 지하철 안에서는 최소한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다는 것이 부산 지하철 1호선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하철 여성 전용 칸이 만들어지는 것이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네, 과거에 서울과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시도를 했다가 도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뭐 검토 단계에서 무산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성 전용 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전용 칸은 설치해놨는데 남성들이 계속 타니까 이게 흐지부지 된 적이 있었고요. 여성 전용 칸을 운영하는 것, 이 남성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대 여론도 있어서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성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배려이긴 하지만 역으로 남성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운영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부산 지하철이 다시 여성 전용 칸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여성 범죄를 위한 그 대책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인식을 좀 널리 알려야 한다. 이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은 한국 최대의 바다 관광지이기도 하니까요. 이 도시 대중교통에 대한 외지인들의 평가가 중요하겠네요. 네, 서울 지하철에도 각 지하철 칸마다 임산부들이나 노약자들이 앉을 수 있는 배려 좌석들이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공간은 분홍색 의자를 표시를 한다거나 바닥에 또 배려하는 어떤 그 이미지를 형상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부산 지하철이 준비하고 있는 여성 전용 칸은 조금 더 큰 분위기입니다. 여자아이가 엄마를 뒤에서 이렇게 콕 안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하트, 사랑하는 표시죠. 하트라든지 포근한 이미지를 담은 사진을 그 지하철 안에다가 장식을 하고요.
행복한 하루, 여성과 아이를 향한 당신의 따뜻한 배려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문구의 안내문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이 소식과 함께 일본도, 멕시코도, 또 인도와 이집트 등에서도 이런 지하철 여성 전용 칸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면서 다른 도시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남성들이 특히 배려하는 마음씨를 발휘해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뉴스 포커스. 북한의 핵 문제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마틴 댐프시 합참의장이 한반도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고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한반도 소식을 자세히 되돌아보는 시간 뉴스 포커스. 현장의 기자들과 함께 미국과 한국, 북한 내 한반도 관련 뉴스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각종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깊이 있는 분석이 있는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부 빅토리아 눌런드 유럽 담당 차관보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침공한 뒤 냉전 종식 이후 유지되어 온 국제적 규범 등을 더 이상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와 적대적인 군사적 움직임으로 인해 조성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동부 지역, 즉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발트 3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28개 나토 회원국은 미국의 지원 아래 유럽 전역에 걸쳐 기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민스크 휴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주요 7개국, G7 등 여러 나라와 공조를 통해 우리는 지난 2년 일관되고 강력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이행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유가 하락과 지속되는 구조적 취약성 등과 맞물린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압력에 직면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를 견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안정과 주권 및 영토의 수호와 보전 등을 위해 6억 달러 규모의 비군사적 안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동유럽과 유라시아 국가들이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개혁을 이루고 부정부패와 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핵무기 비확산과 핵안보, 대테러 활동 등과 같은 상호 공통 관심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 등과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러시아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미국은 유럽과 유라시아 지역 내 자유와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나토 동맹국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